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어딘가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실 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던 분들이십니다. 정확히는 친정엄마가 반대를 당하셨고요. 왜냐하면 원래 친가에서는 친정아버지한테 딴 여자하고 결혼하라면서 진작에 밀어붙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딴 여자가 친할머니의 지인분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라서 불편한 마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싫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2남 3녀 중에서 딱 가운데 낀 셋째이시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결혼은 5남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아무래도 고모들이 시집을 다들 일찍 가신 편이라서 그런 듯 싶습니다. 갈 것들은 빨리 가버려라. 돈도 잘 못 벌고 효녀 노릇도 안 하고. 이게 뭐냐? 그냥 다 후딱후딱 시집이나 가버리는 게 낫지. 친할머니께서 죄다 고모들의 등을 세게 떠밀어서 일찍 시집들을 보내버리셨거든요. 고모들은 정말로 친할머니의 주장대로 효녀들이 아니셨던 건 아니고요. 다른 가족들의 짐작으로는 결혼 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워낙 솔깃해하셔서 그걸 못 부리치셨고 중매쟁이들이 하는 소리에 귀가 매번 얇아지고 말았던 친할머니셨기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추측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당신의 형제들이 우리 어머니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결혼 생활이 고달프다. 결혼한 사람하고 서로 성격이 너무 안 맞는다. 이런 소리를 투덜대는 걸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더더욱 집안에서 추천해준 상대하고는 결혼하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외모, 집안, 능력? 그런 건 안 보셨어요. 아버지는 당신부터 안 잘났는데 상대의 조건을 따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냥 상대하고 성격이 잘 통하는지 아닌지만 보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저희 엄마하고 결혼을 하신 것인데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신 엄마는 매사에 알뜰살뜰하셨고 겸손하셨죠. 배경 말고는 흠잡을 데 없는 분이셨지만 친할머니께서는 눈에 불을 켜고 매번 당신의 며느리에 대한 흠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워낙에 성격이 내성적이고 착하세요. 고된 시집살이에도 꾹 참고 또 참으셨다죠. 오히려 착한 성격이셨기 때문에 친할머니로부터 더욱 괴롭힘을 당하셨을 수도 있고요. 원래 만만한 상대에게 사람은 더 잔혹성을 드러내잖아요. 엄마는 쥐구멍에도 볕이 들 날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시집살이를 견뎌내셨습니다. 이제 시댁 사람들이 내 가족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잊지 않으면서 매사에 못 참을 것도 하나도 없어. 당신의 시어머니 또한 이제는 한 가족이라고 여기셨기에 엄마는 가족 안에서 뭐든 참아진다는 마음가짐을 지니셨죠. 그런데 쥐구멍에 볕이 들어올 때가 첫 자식을 품에 안으셨을 때는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하신 지 1년 하고도 딱 6개월 만에 부모가 되셨는데요. 태어난 자식이 딸이었어요. 시어머니로부터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며느리. 그게 바로 엄마의 처지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태어났다고 해서 실망을 하셨다거나 그게 싫으셨다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없으셨죠. 하지만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것만은 어쩔 수가 없으셨다고 해요. 아들 말고 딸이 태어나다니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그런 목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죽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엄마가 2번째 임신을 하셨을 당시에 주변에서 어디 아프냐는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도 자연스럽다는 소리를 들으는 것이 임신한 몸이었을 건데 반대로 혈색부터 너무 고단한 낯빛이었고 몸은 삐쩍 말라 있었습니다. 임신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까무러쳤다네요. 정말로 그 배에 임신이 되어 있는 게 맞느냐면서 그런데 애 가진 사람의 모습이 왜 그러냐면서 모두가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니냐며 그때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첫째 딸을 낳으신 뒤로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신 뒤 그 여파 때문에 둘째 임신 기간 동안 몰골이 많이 아니셨던 엄마는 드디어 또 한 번 출산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죠.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에 온 집안이 들썩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친형이신 저희 큰아버지는 딸만 셋을 보셨거든요. 아들을 못 낳았다는 구박이 하도 떨어져서 큰어머니가 집을 나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큰어머니 또한 성격이 서글서글하시고 되게 다정하신 느낌인데
친할머니로부터 하도 이런 트집 저런 트집 다 잡히시면서 시집살이를 당하셔서 가끔 욱하는 성격이 되시고 말았던 거예요. 아주 가끔 갑자기 확 머리 꼭지가 돌아서 다른 사람처럼 되고는 하셨답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화병에 걸려서 그렇게 되셨던 것 같네요. 우리 집 장남이 아들을 못 보다니 이게 대간절 어떻게 된 일이야? 맏며느리를 쓸모없는 년으로 잘못 들여서 다 이렇게 된 거야. 당시에 직접 중매쟁이의 감언이설에 귀에 솔깃하여 맺어준 장남 부부의 인연이었으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셨죠. 원통하고 분하기까지 하시다며 우는 소리를 내셨던 친할머니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아들을 보신 거예요. 친할머니의 입이 귀에 걸리셨습니다. 저 판에 잘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어쩔 수 없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 잘했다. 겨우 둘째였건만 뭐가 그리 늦은 감이 있었던 걸까요? 하여간 이해할 수가 없는 친할머니의 머릿속이었습니다. 어쨌든 엄마는 시집으로 오신 뒤로 처음 좋은 소리를 들어보셨어요. 편찮으셨던 친할아버지도 무척 흐뭇해하셨고요. 직접 손자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어주셨죠. 그런데 저는 그러면 누구냐고요? 저로 소개를 드릴 것 같으면 딸과 아들 다음에 태어난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막내입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이거든요. 오빠가 태어난 뒤 2년이 흘렀고 엄마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아셨던 그 당시부터 몸이 무척 안 좋으셨다고 해요. 컨디션이 떨어져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으셨다죠. 엄마는 오빠를 임신하고 계셨던 때에도 스트레스를 너무 크게 받으셨다가 출산 이후에 긴장이 풀리셨는지 몸의 근육이 제멋대로 돌아가서 출산 후유증을 심하게 겪으셨던 분입니다. 아들을 낳은 큰 공로를 세웠다는 이유로 아픈 몸으로 누워있어도 크게 타박을 안 받으셨으니 그거 하나는 다행이었네요. 아무튼 그런 과정을 보내셨던 분이 엄마였는데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더 몸이 안 좋으셨던 거예요. 엄마가 원체 건강 체질과는 거리가 있었고요. 저를 가지셔서 그토록 힘들어 하셨는데 낳아보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기까지 했다니 제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오빠를 임신하셨던 당시에 힘들어하셨던 걸 봤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이번에도 아들이 틀림없다면서 설레발을 쳤었다고 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설마 하면서 기대했다가 결과를 보고 에이 하면서 실망을 하고만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던 것이죠. 그게 이유였는지 저는 자라면서 제가 항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쌍해서 놀이에 끼워주는 깍두기 같은 존재 같았어요. 눈칫밥을 자연스레 많이 먹게 되었고요. 이런 저와는 아주 딴판이었던 인물이 바로 제 오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빠가 형제 중에서 혼자만 아들입니다. 그리고 조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죠. 뭐 어떻게 행동해도 모든 사람들이 어여쁘게 봐주면서 토닥토닥 해주고요. 집안 형편이 대단히 윤택하지는 않다는 것, 자기 눈에도 빤히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한테만 맛있는 반찬이 몰아지고 아껴서 살고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물건은 다 새 걸로 받으며 다른 형제들은 자기 때문에 차별을 당해서 집에서 서열이 까마득히 아래이죠. 자, 어떤가요? 제 오빠 입장에선 자기가 마치 왕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오빠가 독불 장군의 아나무인이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내가 지나가는 길에 감히 자빠져 누워있어? 야, 꺼져. 오빠가 왜 하필 이 구석으로 지나가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한 대 맞고 일어날래? 아니야. 내가 비킬게. 그러면 되잖아. 여동생한테 다정하게는 못해도 못되게 좀 안 굴면 어디가 덧났을까요? 참 못난 오빠였어요. 저는 그런 오빠 때문에 시무룩해지기 일쑤였고요. 그래도 저보다는 같은 딸이라고 해도 언니가 사정은 훨씬 나았어요. 왜냐하면 오빠는 남자이니까 물건을 물려받는 것에 한계가 있잖아요. 게다가 언니가 맞이었고요. 그러니까 언니는 가끔 새 물건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끔만 그랬던 거라면 대부분은 설마 오빠한테 물려받았냐고요? 아니죠. 대부분은 여자 사촌들의 것들을 이래저래 물려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 정도는 새 걸로 구입할 형편이 됐던 것 같은데 기집애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건 한 푼도 아까우니까
웬만하면 모든 걸 물려받으며 써야 한다는 게 친할머니뿐만 아니라 친할아버지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한테서 한 번도 물려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헛 물건이 집합하는 곳이었어요. 사촌들이 쓰던 걸 저희 언니가 쓰고 그걸 다시 제가 쓰고 이제 보니까 제가 재활용장도 아닌데 참 맨날 그러고 살았네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말을 해봤자 바뀌는 것은 없고 저만 손해였으니까요. 서러운 걸 얼마나 참고 살았던지 몰라요. 서러운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혹시 여러분은 닭다리에 관한 서러움을 안 가지고 계시나요? 부드러운 식감을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기는 부위, 그 닭다리 말입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이고 저도 나이를 다 먹었고 그래서 괜찮은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서러웠던 게 바로 닭다리입니다. 집에서 닭다리라는 걸 먹어본 역사가 없었어요. 오빠라는 인간이 다 처먹었습니다. 닭에는 다리가 2개잖아요. 그걸 오빠가 2개 다 항상 먹어 치웠어요. 다리 다음에 맛있는 부위들은 아버지의 몫이었고요. 그럼 남는 건 거의 가슴살 뿐이죠. 그걸 새 모녀가 살결을 따라 찢어서 먹고는 하였습니다. 퍽퍽하니까 결대로 찢어서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양도 불어나는 느낌이었고요. 기름에 빠진 통닭이든 물에 빠진 백숙이든 결과는 똑같았답니다. 언제나 똑같이 닭다리는 오빠 몫이었어요. 만약에 오빠가 자리에 없는 경우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아버지하고 언니가 맛있는 부위를 먹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를 지으시며 가장 지질한 부위를 저와 나누어 드셨고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도 닭다리만 보면 속에 뭐가 얹힌 것 같은 느낌이 들고는 했었네요.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오빠하고 생일이 비슷합니다. 딱 5일 차이예요. 오빠는 10일, 저는 15일이에요. 잘 해놓고 살지는 못하는 형편에서 아들만 대우를 받고 있었는데 막내딸하고 생일이 비슷하다고요? 그럼 결과는 또 뻔했죠. 생일 잔치는 항상 같이 했습니다. 말만 같이 한 것이었고 오빠의 생일을 챙기는 김에 제 생일까지 그냥 해치워버리는 셈이었어요. 귀한 몸이었던 케이크를 집에 모셔오는 1년 중에 몇 안 되는 날이 바로 생일 잔칫날이었는데 오빠의 생일이면 그럴싸한 케이크가 밥상 한가운데 자리했습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서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기념을 한 다음에 마치 노래방에서 앵콜 시간을 때우는 것 마냥 제 생일을 곁다리로 축하해 주었어요. 내 생일은 오늘이 아닌데. 아직 5일이나 남았는데 올해는 진짜로 내 생일은 따로 축하를 받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가족들은 애써 모른 척하였죠. 엄마만 저를 달래줄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날짜도 거기서 거긴데 돈 아깝고 수고스럽게 시리 생일을 어떻게 따로따로 챙겨?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어서야. 저 기집년이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럴까. 친할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핀잔을 날리셨지만 저는 만약에 제 생일이 10일이고 오빠 생일이 더 뒤인 15일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는 당당하게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요구했는데 저는 아예 무시를 당해서 입을 떼지도 못했죠.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서러움이 크게 터져 나올 때도 있었는데 그마저도 솔직히 말해서 엄마나 언니 앞에서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면 언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너는 막내이기라도 하지. 나는 하필이면 장녀라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너처럼 응석을 부려본 기억조차 나한테는 없어. 너는 네가 제일 힘든 줄 알지? 나도 만만치 않아. 언니는 그렇게 말을 하곤 했지만 저는 제가 가장 불쌍하고 힘들다고 여겼습니다. 새 물건을 가끔이나마 차지해봤던 언니는 신기하게도 공부를 꽤 하였죠. 그런 면이 부러웠어요. 저는 학원 머리가 나쁜 것인지 어쩐 것인지 덧셈 뺄셈도 친구들보다 느리게 익혔거든요. 제 눈에 언니가 얼마나 부러운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었던 건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친할아버지께서는 소녀들은 꼭 그렇게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만 그런 소리를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모름지기 큰일은 남자가 하는 법이고 여자는 시집을 가서 살림이나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다들 각자 아들 먼저 위하고 챙기는 걸 잊지 마라. 대관절 자식들을 앉혀놓고 왜 그런 소리를 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당신도 여자이신 친할머니께서는 그럴 때마다 왠지 언짢은 기색이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손자 손녀 차별에 앞장서셨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성별로 인한 차별이 본능적으로 기분은 나쁘신 건데 그걸 바꾸실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것이었죠. 아주 옛날 분이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언니는 대학까지 가고 싶어 했었어요. 그럴 자신이 있다고도 했었고요. 그러나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학은 아니었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언니를 향한 시선들은 곱지 못했고요. 차라리 공부를 못하면 모를까. 어느 정도 꽤 하는 데다가 의욕이 아주 넘치는데 장녀이면 장녀답게 의젓한 모습으로 남동생을 위해 무조건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압박이 들어오니까 언니로서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오고 그걸로 남동생 뒷바라지나 열심히 하라는 게 언니가 듣는 소리였어요. 언니의 이가 분노로 갈렸고요. 그 시기에 언니가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언니, 괜찮아?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가만 안 둬. 조심스레 말을 붙였을 때 언니가 살벌하게 대답을 해서 저는 무서움에 슬그머니 눈을 내리깔았었죠. 지금과는 사는 모습이 많이 달랐다는 게 슬프고 아쉽습니다. 언니는 대학 진학의 꿈을 고이 접고 말았고 악에 바친 눈빛으로 일을 다녔습니다. 그러더니 1년 뒤에는 아예 숙식 제공이 되는 일자리를 얻더라고요. 집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나 간신히 들를까 싶었고요. 그때부터 언니는 일을 핑계로 지방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더러운 집구석.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나 혼자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언니의 그런 속내를 엄마하고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눈빛이 형형해진 채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잘난 오빠는 뭐 어떻게 됐냐고요? 어디 명문 대학교라도 들어갔냐고요? 아니요. 이름만 간신히 대충 들어본 그런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냥 들어갔던 게 아니고 재수를 해서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대목이고요. 기껏 돈을 쭉쭉 빨아먹더니 합격한 대학이 고작 거기야? 글러먹어도 어떻게 한참을 그렇게 글러먹었냐? 언니는 그런 오빠를 한껏 비웃었습니다. 오빠는 열불이 터지는 눈치였으나 뭐라고 차마 대꾸는 못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양심이 없지는 않았나 봐요.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삼수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재수로 한 것만 하더라도 오빠의 인생에서 가장 지루하고 힘든 시기였기 때문이었겠죠. 어쨌거나 귀한 손자가 대학생이 되었다면서 축하할 일이라며 친할머니께서 나서셨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멋쩍은 기색으로 대학 입학 기념 잔치에 자리를 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고모들이 지긋지긋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서로 간에 눈빛 교환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들 타령, 손자 타령, 그런 타령만 해오신 친할머니의 모습을 고모들도 이골이 날 정도로 봐오신 것이었죠. 그러면서 다들 쑥덕거렸어요. 근데 저러다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어디 인맥이 좀 있어야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것 같고 자기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던데? 자기 누나는 대학 안 갔어도 독하게 악바리 정신으로 무장해서 살잖아. 근데 쟤는 아니야. 쟤한테는 그런 정신력이 안 보여. 언니보다 오빠가 한참 못하다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점치셨죠. 어거지로 대학을 가기는 했는데 그걸로 끝이고 앞으로 뭐가 또 없을 것 같다면서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오빠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의 예상대로 취업시장에서 번번이 미끄러졌어요. 언니는 그때까지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사회 경험을 계속 쌓고 있었고요. 언니가 얼마를 벌고 있는지 대략 어느 정도를 모았는지를 엄마하고 저만 알았습니다. 사실대로 밝히면 언니가 그 돈을 빼앗길까봐 액수를 축소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요. 알아서 악바리 정신으로 독한 마음 먹고 열심히 사는 언니의 영향인지 저는 대학을 못 간 게 그렇게 우울하지만은 않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된 현실도 그렇게까지 막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니라는 설레가 있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솔직히 제가 성적이 썩 좋지도 못했기 때문에 대학을 욕심내는 것은 말 그대로 욕심일 뿐이라 돈과 시간을 다 아끼기 위해서라면 대학보다는 그냥 직장을 일찍 잡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다르게 오빠는 대학을 나온 인물이었고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몰려드는 그런 직장에는 갈 수 없다는 입장인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허비한 시간이 무려 3년 가까이였어요. 취업 준비만 3년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오빠의 눈치를 살피면서 장본인이 제일 힘들 거라고 그렇게 말이나마 해줬었는데 어느 날 다 같이 모였을 때 언니가 촌철살인을 날려버렸던 거예요.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공부를 해서 다시 대학을 새로 갔겠다. 3년 허송 세월이라니 대단하네. 오빠의 얼굴이 민망함으로 물들었고 친할머니께서 밥상을 주먹으로 쾅 두드리셨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어? 저 미친 것이 너 지금 말 다 했냐? 너 당장 사과해라. 친할머니께서 분노를 내보이셨으나 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친할머니께서 화가 나서 손녀의 머리채를 잡고 마셨던 거예요. 그러자 엄마가 비명을 지르면서 가운데 끼어들었고 언니를 보호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밥상이 엉망이 됐고 상황은 난장판이었죠. 언니는 씩씩거리면서 먼저 가방을 챙겨 나가버렸는데 마지막에 살벌한 눈빛을 남겼습니다. 그게 꼭 두고 보자는 선언 같았네요. 그날의 소동이 마음에 걸린 것인지 오빠는 눈을 대폭 낮춰서 그저 그런 직장을 잡았습니다. 근무 환경도 그렇고 당연히 연봉도 얼마 되지 않았죠. 하지만 백수로 지내는 것보다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듯 싶었습니다. 모두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3년 내내 취업 준비만 하고 자빠졌던 시절보다 한 푼이라도 나가서 버는 생활이 훨씬 나은 거라고요. 친할머니께서도 그리 여기시는 게 다 보였고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어디서 어떻게 모르는 거라지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가 웬 여자를 만났는데요.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당연히 없고 가방끈도 짧고 가족이라든지 그런 믿는 구석도 없어서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때마다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나 몇 번 하면서 먹고 살고 남자들 만나서 등쳐먹고 그런 걸로 연명하면서 또 살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던 여자를 만난 거예요. 세상 천지에 어디 만날 년이 없어서 그런 년을 만나. 손자 사랑이 지극하셨던 친할머니께서 소식을 접하시고는 크게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던 게 오빠가 그 여자랑 평범하게 가벼운 만남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일찍이 반대 선언을 하시자 오빠는 자기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 같다고 여겼는지 절대 헤어질 수 없고 차라리 죽겠다면서 그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시기가 친할아버지께서 오늘 내일 하시던 무렵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오빠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 문제 때문에 온 집안이 뒤집어졌고 친할아버지께서도 충격을 크게 받으셨습니다. 귀하디 귀하게 여겨온 손자의 기행이 아주 괘씸하게 느껴지셨던 거예요. 잘못 키운 것 같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시던 친할아버지께서는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온 가족의 혼이 쏙 빠지는 나날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며느리가 손자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느니 어쩌느니 하는 소리를 하셨고요. 엄마는 푹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또한 친할머니께서는 시아비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맏며느리를 잘못 둬서 이 사달이 났다고만 하셨죠. 그러자 큰어머니가 폭발하고 마셨습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요? 저는 하나도 안타깝지가 않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하네요. 뭐라고? 네가 아주 미쳐서 그러니? 저는 진작에 미쳐 있었어요. 이유는 바로 어머님 때문이고요. 큰어머니가 눈이 돌아서 이판사판이다 하시면서 엎으셨고요. 난데없이 장례식장은 시어머니와 맏며느리의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기함을 하셨죠. 당신 뭐하는 짓이야? 지금 얼른 우리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드려.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소란 피워서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려 얼른. 하지만 큰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아버지는 그 소란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거기만 딸만 셋인데 전부 자기 모친 편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주 살벌하게 편을 들었어요. 큰아버지는 이러다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실 판이었습니다. 나이도 이제 많으신데 처자식에게 전부 버림받으면 남은 인생이 씁쓸한 일만 남은 거였잖아요. 자존심을 세우실 때가 아니었죠. 두 분이 갈라서시면 자기들이 모친을 돌아가면서 모시고 살면 되는 일이라면서 그 딸들이 큰 소리를 치자 큰아버지는 조용히 꼬리를 마셨습니다.
항복 선언을 바로 하셨고요. 거기까지 보신 친할머니께서는 빗기가 쏙 빠진 얼굴로 주저앉으셨죠.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예 모시게 되었어요. 큰어머니와 완전히 척을 지게 되었는데 그 집에 가실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몸에 기력이 빠지신 친할머니께서는 의지할 곳이 저희 집이었죠. 참고로 원래는 큰 집하고 저희 집하고 번갈아 가면서 친할머니를 모셔왔어요. 몸이 편찮으신 탓인지 성격 한번 괴팍하신 친할아버지께서는 본가의 작고 어두운 당신 방 안에만 늘 혼자 계셔왔고요. 자식들이 종종 손주들을 데리고 그곳에 들러왔던 거예요. 내가 동서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참을 만큼 참은 건데 이번에 다 터져 나왔을 뿐이야. 큰어머니가 엄마를 향해 미안해 하시면서도 후련하게 말씀을 하셨었죠. 그러면서 덧붙여셨던 말씀이 저희 아버지가 방간전처럼 살아오신 게 은근히 당신의 생각으로는 얄미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엄마한테 교제를 청하시고 결혼도 청하셨지만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던 그 처음부터 크게 상관도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적도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 지적에 엄마는 쓰디쓴 웃음을 지으셨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이제 와서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아들 문제가 시급했죠. 오빠가 난리였으니까요.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건만 그래도 오빠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오빠가 어와둥둥 취급만 받으면서 자란 인물인데 결혼이라는 커다란 사안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일이 안 풀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고집을 꺾기는커녕 반발심에 불이 타올랐죠. 그때 오빠에게 슬쩍 조언을 넣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놀랍게도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날 버텨봤자 허락이나 받겠어? 과감하겠다. 그 뜻을 보여줘야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납득을 해주시지.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혼인신고부터 후딱 해버려. 중매쟁이들 앞에서 친할머니의 귀가 그렇게나 얇아졌었다고 하던데 그런 기질을 아무래도 오빠가 물려받은 모양이었어요. 언니의 조언에 금세 솔깃해지고 말았던 오빠는 황당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연락을 다 끊고 자취를 감추어버린 거예요. 일도 그만두었고요. 결혼 허락을 못 받아서 너무 상심이 커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말만 남긴 채로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사지 멀쩡한 성인 남자가 사라진 거라서 경찰에 신고도 못 하더라고요. 행방불명이 아니고 단순 가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아유, 저희 부모님의 피가 말랐죠. 나이 먹고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유치하게 굴 일인가 싶어서 저는 오빠가 이게 무슨 민폐짓인가 싶었습니다. 자식 잃는 것보다야 마음에 안 차는 결혼을 시키는 게 100번 낫지 않겠냐면서 부모님이 그런 소리와 함께 한숨을 푹푹 내쉬실 무렵 오빠가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사랑해서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던 그 여자의 손을 잡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화가 안 풀려서 거친 숨을 몰아쉬셨으나 엄마가 말리셨고 따스하게 오빠와 그 여자를 맞아주셨답니다. 저는 오빠를 보면서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언니하고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으며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허락으로 돌아선 것을 전해 듣고서는 슬쩍 집으로 온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슬쩍 떠봤더니 역시나 맞더라고요. 저는 언니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오빠를 도와준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비릿한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내가 도와준 것 같니?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지나도 늦지 않는 법이야. 언니의 말뜻을 알 것 같기도 모를 것 같기도 했는데 비통함에 빠지신 친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자연스레 이해가 되더군요. 귀하게 키운 손자가 웬 근본도 알 수 없는 정신 나간 년한테 잘못 빠져서 코가 끼었다고 친할머니께서는 슬피 우셨습니다. 그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슬퍼하시더라고요. 언니의 복수가 아주 매서웠죠. 그렇다면 오빠가 데리고 온 정말 어이없는 점만 가득한 그 여자가 제 새언니인 거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가족은 새언니를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가족하고는 연 끊은 지 오래됐어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그런 소리를 낯빛 하나 안 바꾸고 태연하게 뱉었습니다. 속된 말로 새언니는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눈의 가시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마구 째려보시면서 가시가 돋친 소리를 날리셔도 새언니는 꿈쩍 안 했어요. 네 집 개가 짖나? 오늘따라 귀가 좀 따갑네. 아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하품이나 날렸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매번 뒷목을 잡으셨어야만 했죠. 처음 2달은 저희 집, 그러니까 부모님과 친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공간에서 함께 지냈던 오빠와 새언니는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서 나갔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곳이었으니 엄청 가까웠고요. 오빠는 이제 막 다시 일자리를 구한 참이었고 작은 방을 얻고 나니까 남은 돈은 없었습니다. 새언니랑 그동안 데이트하면서 다 썼었고 사랑의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신나게 또 탕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와 새언니가 작은 결혼식을 올렸을 때도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했을 때도 다 집에서 도와줬습니다. 정확히는 언니하고 제가 도와준 게 컸죠. 언니가 짜증을 내면서도 일단 100만 원을 내놨고요. 저는 뺀질나게 먹거리를 가져다 주었으며 새언니가 저희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가운데서 열심히 중재하는 역할도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언니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금방 임신을 했거든요. 임신하고 나서 몸이 너무 안 좋네요. 손 하나 까딱 못하겠어요. 새언니는 간단한 아르바이트조차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하기 어려운 몸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연병할 년이라고 하시면서 또 뒷목을 잡으셨다가 이제는 아예 쓰러지셔서 건강 상태가 몹시 좋지 않았고요. 아버지는 당신의 며느리를 어색해 하셨고 탐탁지 않아 하셨으나 엄마는 잘해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당신의 시댁 식구들 눈치가 보이니까 저에게 몰래 새언니를 살펴보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항상 하셨죠. 저한테 새언니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자꾸 10만 원씩 지어주시려고 하시길래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습니다. 저도 돈 벌어요. 왜 이러세요? 제 새언니이고 태어날 아기는 제 조카이기도 하니까 저도 그냥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항상 무시를 당하고 서열 꼴찌로 밀려나서 살아왔던 저의 감정이 있다면 외면당하는 입장이 뭔지 잘 이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뭣도 없는 주제에 성질 드세고 앙칼진 새언니가 괜스레 짠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부럽기도 했고요. 저는 제가 공부도 잘 못하고 아들도 아니고 뱃속에 있을 때 엄마만 힘들게 하면서 태어나 버린 쓸모없는 막내라고 생각해서 주눅이 들 때가 많았는데 새언니는 쥐뿔 뭐 하나 없어도 큰 소리를 잘만 쳤습니다. 이제는 요양시설이 그렇게나 잘 돼 있다면서요? 할머님을 거기로 모시면 좋겠네요. 거침없이 친할머니를 요양시설로 보내자는 의견도 냈습니다. 고모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고모들이 제 새언니와 돌아가며 싸우는 날이 올 줄이야.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된 결과가 특이했어요. 고모들이 돌아가면서 친할머니를 모시겠다고 했거든요. 고모들은 전부 오빠를 손가락질하면서 배응망덕하다고 그랬습니다. 차별받고 자란 딸일수록 전부 엄마를 평생 짝사랑한다고 그러더니만 그 소리가 맞네. 이 집안이 그렇구나.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하는 새언니가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어찌 보자면 새언니는 싸움닭 같았어요. 무조건 들이받았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러기를 바라는 것처럼 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새언니 곁에 묵묵하게 있어준 사람이 저였네요. 성격적으로 새언니와 저는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성이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새언니는 정말 개차반이 따로 없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런 모습이 싫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오빠로부터 당한 온갖 서러움들을 다 듣고 난 새언니가 통쾌하게 굴어줘서 그런가 봐요. 제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재우고 있을 때 새언니는 야근을 마치고 귀가를 한 오빠를 향해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찡찡거렸으면서 현관으로 달려가는 날라차기를 해버릴 힘은 있었나 봐요. 집에 오자마자 오빠는 바닥으로 나게 뒹굴었고 새언니한테서 잔소리 폭격을 들었죠. 야, 이 못난 자식아. 이제라도 아가씨한테 당장 사과해. 저는 오빠가 어리 쏙 빠진 채로 날라차기를 얻어맞은 곳을 부여잡고 얼떨결에 저에게 사과를 하던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언니는 사람 팔자가 이상하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왕처럼 어깨를 으쓱으쓱 해가면서 자란 사람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런 괴짜 같은 여자한테 빠져서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다는 게 정말 희한한 일이라고 보았죠. 제 생각도 그랬어요. 두 사람의 조합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빠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푸대접과 잔소리를 새언니한테 들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맨날 나가서 돈이나 벌어왔고요. 그런데 오빠가 직장도 썩 좋지 못했거든요. 이제 애까지 태어났고 애가 쑥쑥 자라기만 할 텐데 그 정도 벌이로는 금방 벅찬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처럼 전략적으로 인생 계획을 다 짜가면서 계산기 두드려가며 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딱히 커다란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육아 비용을 많이 대줬어요. 남의 애도 아니고 제 조카였으니까요. 특히나 옷을 예쁜 걸로 손수 골라다가 사주었습니다. 퇴근길에 귀여운 아기 옷을 구경하고 골라서 사다가 새언니에게 갖다 주는 게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새 옷을 꼭 입으며 자라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많이 버는 것도 아니지만 조카를 위해서 예쁜 옷을 사주는 것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작은 옷이 꼭 맞는 조카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죠.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진짜 아가씨 덕분에 아기를 이만큼 돌보고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솔직히 내가 애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내가 지금은 이러고 살고 있네요. 조카의 돌잔치를 무사히 해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전에 없이 새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게 새언니의 진짜 얼굴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웃음기 하나 없고 진지하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는 얼굴이요. 목소리는 차분하게 그지없었죠. 새언니가 말하기를 자기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면서 그 가시가 하나하나 뽑혀져 나간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살면서 받아온 칭찬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참 보람이 넘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뿐이었어요. 저는 설마 새언니한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은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을 때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새언니가 자신의 비밀을 밝혔죠. 아이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오래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볼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어요. 이때 오빠하고 많이 상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오빠도 새언니의 집안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쩐지 오빠가 갑자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넋이 빠져서 다니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새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아 그랬던 것이더라고요. 아무튼 드디어 저희 가족도 새언니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다들 기절할 듯이 놀라게 되었네요. 새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왜 그동안 숨겨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듣고 나니까 정말 납득이 잘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시 제 이야기도 꺼내봐야겠네요. 제가 어찌 되었는지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온갖 서러움을 은근하게 다 당하며 살아온 주제에 배알 하나 없는 것인지 다 커서도 가족들에게 퍼주면서 욕심 없이 맹하게 살아온 저 말입니다. 여기서 저는 또 한 번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뭘 많이 배우기를 했나요? 아니면 돈을 잘 벌든가 모으기를 했나요? 그도 아니면 외모가 기똥차기라도 하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부잣집 아들하고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당연하게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 언니가 간만에 연락이 와서 만났었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식당에서 그 언니의 지인을 마주쳤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언니가 워낙 넉살이 좋아서 자기 지인 한 명이 있던 그 4명의 무리의 남자들에게 인사를 다 했고 간략하게 저를 소개시켜주기도 했었어요. 애가 진국이다, 성실하다, 정말 착하다. 이런 여자는 남자들이 다 좋아한다. 뭐 그런 말들을 순식간에 떠들더라고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다 못해서 타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웃고 지나가면 끝일 그런 찰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순간에 저를 되게 좋게 봤었던 거예요. 그 언니의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저와 다리를 놔달라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만나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고 즐거웠어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을 알게 됐습니다. 부자더라고요. 본가도 평창동에 부천에 있더라고요. 솔직히 고민이 많았는데 저를 보는 그 사람의 진실된 눈빛,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뛰는 저의 심장박동, 그 두 가지만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그 사람이 저처럼 3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다른 게 있다면 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들만 있다는 것이었고요. 막둥이 아들이라니 저희 오빠보다 훨씬 엄청난 대접을 받고 자라왔을 것 같아서 예감이 좋지 못했는데 역시나 인사를 드리러 가보니까 그 모친께서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기가 막혀라. 내가 허락할 생각이 분명 없다고 그랬는데. 엄마,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에 본래 뜻이 없었지만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겁니다. 제 인생에 이 사람 아니면 저와 결혼할 상대는 아무도 없어요. 단호하게 외치며 저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손길에 저는 긴장이 스르르 풀렸죠. 꼭 정장처럼 보이는 원피스를 집안에서도 입고 계셨던 그 모친은 멋들어진 안경도 쓰신 채였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갯짓을 하셨고 그 신호에 맞춰서 저희 두 사람은 거실로 발을 들일 수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봤던 그런 고풍스러운 소파가 크게 자리한 거실을 보고 제가 입이 벌어졌죠. 일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금세 차를 내오셨고요. 고급스러운 찻잔을 보면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모친께서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대답을 드렸는데요. 질문이 많지는 않았어요. 의심 가득한 눈초리가 제 얼굴에 따갑게 꽂히고 말았고요. 저보다 제 옆에서 그 사람이 더 많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친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콩깍지가 씌어서 객관적인 판단력이 잃은 게 분명하다는 그런 눈빛으로 혀를 끌끌 차고 계셨고요. 그리고 어느새 비서 한 분이 모친이 앉으신 소파의 뒤편에 서 계셨죠. 그 모친께서는 눈으로는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 비서분께 지시하셨습니다. 뭐 하나라도 내가 믿을 수 있어야지. 변변하지 못한 건 둘째치고 어디 구리디 더럽고 추잡스러운 그런 과거가 혹시 없는지 김 비서가 한번 잘 털어봐. 아주 영혼까지 싹싹 털어버려. 엄마, 정말 이러시게요? 너는 가만히 있어. 저는 화가 난 한숨을 토해내는 그 사람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고 괜찮다는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저를 그 모친께서는 마치 객기를 부린다는 듯이 쳐다보고 계셨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한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정중하게 인사를 남기고 그곳을 나올 수 있었어요. 들어갈 때는 떨렸는데 나올 때는 여유가 생겨서 정원도 둘러보게 되더군요. 이렇게 잘 사는 집안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에 대한 이모저모를 다 캐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이 섰고요. 다시 새언니의 이야기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위험한 핏줄이에요. 제 생물학적 아버지 되시는 작자께서 무척이나 대단하신 분이라서요. 새언니가 그렇게 밝혔을 때 저희 가족 모두 어리둥절해서 서로를 쳐다봤었죠. 그리고 새언니의 생부 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100대 기업에 항상 가뿐하게 들고 있는 탄탄한 기업에서 현재 회장님으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순간 모두가 숨이 멎은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새언니는 회장님의 숨겨진 자식이었죠. 그리고 제 아버지, 그러니까 새아버지는 사채업자로 오래 일을 하셨고요. 뒷세계에서 한가닥 하시던 분입니다. 저희 엄마는 과거에 이런저런 정말 입에 담기도 꺼려울 정도로 무서운 그런 활동들을 해오셨고요. 몇 년 전부터는 부동산 큰손으로 계셔요. 저는 그렇게 돈 노름하는 꼬라지가 보기 싫고 역겨워서 진작에 연을 끊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고요. 집을 나온 것엔 조금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이게 다 현실이 맞나 싶어서 제 볼을 꼬집어 보려고 했는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광경이 언니가 이미 자기 볼을 꼬집어 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픈지 인상을 막 쓰더라고요. 그걸 보고 지금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았네요. 놀랍게도 새언니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모가 한 분 계시는데요. 이모는 아주
옛날에 집을 나가셨던 분이에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내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새언니의 이모 되시는 분이 무당이라고 하였습니다. 새언니를 둘러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통 용한 분이 아니셔서요. 정치인들도 한참 기다렸다가 이모를 만난다나? 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네요. 이모하고도 연락 안 한 지 오래돼서요. 제가 중학교 때 이모를 보러 엄마하고 갔었는데 이모가 저한테 절대 그 누구도 통제 못할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저한테 이모는 없는 존재라고 치기로 했죠. 이모 말 맞다나 제가 미친년 기질이 진작에 있었나 봐요. 그런데 신기했던 점이 그때 이모가 남기셨던 말이 또 있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결혼을 잘할 거라고. 네 엄마하고 달리 너는 결혼을 하면 미친 것처럼 제멋대로 날뛰던 인생이 한순간에 안정을 찾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뭔 개소리인가 싶어서 흘려 넘겼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맞는 소리였던 것 같네요. 새언니가 쑥스럽다는 듯 웃었으나 저희 가족들은 경악에 빠진 채로 헛웃음을 짓는 게 전부였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새언니가 엄청난 배경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에 적응을 했고요. 아이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볼 마음이 새언니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죠. 그 결과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처가를 둔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새언니는 이제 될 대로 되라 싶은 마음이라고 하면서 집안에서 돈을 왕창 뜯어왔습니다. 집안 자체가 돈 나올 곳 투성이라고 하면서 새언니가 유쾌하게 웃는 모습을 저희 가족들은 또 멍하게 지켜봤었죠. 새언니가 제대로 저한테 보답을 하는 바람에 저는 돈 걱정이라는 게 없었고요. 단지 겉으로 표를 내지 않고 살았을 뿐이죠. 집안에 이런 엄청난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걸 빙산의 일각이라도 발견을 하였으면 흠칫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기 사모님, 아무래도 그 아가씨는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사 집안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거 저희 쪽에서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겠습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며칠이 지났고 열심히 사람을 풀어 정보 수집에 들어가셨던 비서분께서 아연실색하신 채로 그 모친께 보고를 드렸죠. 그 모습을 그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리둥절한 심정으로 지켜봤고요.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랍니다. 저를 못마땅해 하시며 뒷조사에 들어가셨던 그 모친이 바로 제 시어머니세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숨길 게 뭐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다 밝혔고요. 시어머니께서는 낯빛이 창백해지신 채로 제가 남편과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셨어요. 그러더니 인상을 쓰시면서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허락이었죠. 그렇게 가장 집안에서 보잘것없었던 막내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답니다. 다들 놀랄 놀자라고 하면서도 저를 기쁘게 축하해 주었고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축하해 주는 모습에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도 결혼을 안 하고 있던 언니가 가장 놀라움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저를 축하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언니도 나중에는 결국 새언니가 인맥을 총동원한 결과로 소개를 받아 변호사 형부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였으니 이만하면 저희 남매가 다 괜찮은 결말을 맞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흔한 아줌마입니다. 저에게 정말 유쾌, 상쾌, 통쾌한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저와 이 기쁨을 함께해요. 제 이야기는 가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비록 집이 가난하여도 못 배우고 자랐지만 적어도 인간적인 품성만큼은 제대로 교육받고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저 착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가정 형편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왔습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나마 어릴 때 당했던 무시는 귀여운 수준이었으니까요. 나이가 먹으면서부터 은근히 제가 어느 정도 사는지를 물어보고 그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하면 알게 모르게 깔아뭉개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윤희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 집은 잘 살아? 아니요, 대학은 못 나와서 고졸이에요. 집도 그냥 간신히 입에 풀칠하며 사는 정도고요. 네, 저 대학을 못 나왔어요. 고등학교도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돈이 없어서 아버지는 절대로 고등학교 가지 말라고 무슨 여자애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냐면서 뭐라고 했던 거 어머니 덕분에 갈 수 있었습니다. 중학교까지도 여유 있게 다녔던 것도 아니에요. 급식비를 못 내서 선생님에게 불러가기 일쑤였고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도 저는 돈이 없어서 못 갔으니까요. 왜 우리 집만 이러지? 다른 애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솔직히 어릴 적에는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한지, 다른 가난한 집 애들을 봐도 저만큼 심각한 집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 애들은 형제가 많았고 부모가 먹여 살려야 할 입이 여럿이라 그랬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저희 집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남들보다 좋은 옷, 좋은 음식 바란 적은 없어요. 그저 남들과 같은 옷, 같은 음식을 먹기를 바랐을 뿐이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도 굉장히 큰 꿈이었습니다. 큰 꿈이자 이룰 수 없는 소망이요. 당연히 잘 사는 애들이 그만큼 부러웠습니다. 하다못해 그냥 평범하게 사는 애들도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단 한 번도 그런 아이들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겐 제 갈 길이 따로 있는 거고 이미 주어진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제 스스로를 갉아가면서까지 원망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참 일찍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원하던 대학교에 붙었습니다. 아직도 이날이 기억에 남는데요. 엄만 내심 제 합격을 바랬는지 아침부터 떨림을 감추지 못하셨고 저 또한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론 무척 떨고 있었고요. 그리고 합격했단 걸 알게 된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와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어요. 엄마, 저 대학교에 합격했어요. 너무 장하다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가난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공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공부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 갔습니다. 1, 2년도 아닌 4년 동안 막대한 등록금을 내가며 다닐 만한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대학은 어떻게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윤희야, 돈은 걱정 말아라. 엄마가 어떻게든 일을 해볼 테니까. 아니에요. 이미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대학에 가고 싶으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놓은 다음에 가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냥 어른이 되고 바로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는 어떻게든 대학에 가라고 하셨고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어머니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교육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형편에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서 저를 공부시키려고 했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는 고등학교도 어머니 때문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가면서 느꼈습니다. 무조건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요. 특히 제가 합격한 등록금 액수는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인생에 빚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물론 어머니가 어떻게든 대학 등록금을 모을 수 있겠지만 사실 등록금 한 번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대학을 다니면서 들어가는 돈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머니 혼자서 책임지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저 하나 공부하자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20살이 되던 해 4월, 나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저를 직원으로 받아들였죠.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함께 일하게 될 이윤희 사원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 직원이었습니다. 다들 못해도 전문대, 잘 나왔으면 서울의 명문대라고 불릴 만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솔직히 조금 위축이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이 안에서 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윤희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 같아. 어제도 야근했지. 윤희 씨는 이번에 연봉 협상 잘 될 것 같아. 위에서도 윤희 씨를 좋게 보는 것 같더라고. 선배들도 저를 차츰차츰 인정해 주셨고 저는 그 칭찬과의 인정으로 더 열심히 달렸던 것 같아요. 다행히 기회가 잘 닿았던 건지 저는 그 첫 회사에서만 무려 8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저를 무시하는 동료들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임원급 직원들은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분들이었고 저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성과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비해 승진도 제법 금방금방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회사였습니다. 특히 저는 당시 같은 팀의 팀장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윤희 씨,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제가 원래 성격상 낯을 가리기도 하고 회사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깊이 친분을 다지지 못합니다. 노력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팀장님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너무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그런지 제게는 무척이나 가깝게 느껴졌죠. 조금 사적인 이야기들도 팀장님이라면 이야기할 수 있었고 팀장님은 제 이야기들을 대해서 언제든지 조언을 주시기도 했죠. 윤희 씨는 보면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른스러워. 장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내가 보기에는 많이 안타깝네. 우리 회사에는 나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적어도 우리한테는 조금이나마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저보다 15살이 많아서 그런지 인생 선배로서 또 어른으로서 제게는 어머니 다음으로 고마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팀장님이 제게 해주신 건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딱 8년째 재직하던 해 지금의 남편과 인연이 닿게도 해주셨죠. 남편은 저보다 12살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애를 하고 결혼하기에는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그때 제가 28살이었는데 남편은 40살이었으니까요. 그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저는 연애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큰 나이 차이를 아무것도 아니게 여기도록 만들 만큼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일단 당시 저희 회사에서도 가장 가방끈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석사를 넘어서 박사 출신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원래 평균적인 졸업기간보다 훨씬 일찍 졸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들어가도 모자라지 않을 만한 스펙이었지만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남편의 부모님이라 그 회사에서 꾸준히 일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운 동료들과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기도 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흠잡을 게 없었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높은 자리까지 오른 만큼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나 다름없었죠. 그런 제가 남편의 눈에 든 것은 어찌 보면 기적일 것입니다. 계기는 별거 아니었어요. 원래 남편과는 다른 팀이어서 업무적으로 겹칠 일이 없었는데 아까 제가 은인이라고 말씀드렸던 팀장님이 제 남편과 식사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저를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제의를 해주셨거든요. 윤희 씨, 오늘 나 경영팀 차장님이랑 점심 먹으러 가는데 윤희 씨도 괜찮으면 같이 먹을래?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차장님이 우리 회사에서는 여러모로 유명하잖아. 아무래도 팀이 다르면 아는 체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밥 한번 먹으면서 얼굴 터두면 나중에 업무적으로 궁금한 거 있을 때 물어보기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서. 어때? 좋아요, 팀장님. 누구에게는 별거 아닌 그 식사 자리가 결국 저와 남편을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이끈 것입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느꼈지만 남편은 똑똑하고 유능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결혼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레 굳히게 되었고 남편도 그랬죠. 하지만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결혼은 순탄치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했기 때문이죠. 어디 박사까지 나오는 우리 아들을 겨우 고졸 출신 여자애가 휘어잡으려고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어림도 없다. 내가 어찌 아들을 키웠는지 아니? 내가 생각한 며느리감에서 아가씨는 벗어나도 너무 벗어나. 반대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들은 만큼 이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면전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건 역시 슬프고 마음이 안 좋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윤희야, 내가 너한테 먼저 결혼하자고 했잖아. 지금에야 부모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지만 언젠가 부모님도 지치셔서 우릴 받아주실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여자란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내가 열심히 설득하면 분명히 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만약 이해 못 해주신다면 내가 나가 살면 되니까 당신은 나만 믿어. 저와 처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도 남편이었고 남편은 자신이 부모님과 의절하면서라도 반드시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걱정 말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조금은 이 결혼이 옳다는 것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었고 확신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병은 남편의 여동생, 즉 제게는 시누이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시부모님 되는 사람들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놓고 저를 멸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는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에도 뼈가 있다고 하죠. 대놓고 힐난을 하는 것은 아닌데 미묘하게 저를 비꼬는 언행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 언니 고졸이라고요? 요새는 뭐 고졸도 일 잘하면 회사에 취직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대학 나온 사람만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요. 아, 언니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 주변 보면 다 그러길래 그냥 그게 생각이 나서요. 아, 언니 생각보다 받는 월급이 적네요.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받고 생활이 되나요? 아, 저는 지금 받는 돈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하던데. 시누이는 약사였고 대학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드는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특권의식이 대단했고 자기보다 학벌이 낮거나 연봉이 작은 사람들은 대놓고 비하하곤 했어요. 고졸 출신에 그럭저럭한 회사 다니는 전 시누이에겐 좋은 먹잇감이었죠.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솔직히 시부모님과 시누이 때문에 결혼을 하루에도 수백 번 이상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대로는 진짜 언제 허락을 해주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빠, 미안한데 나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어. 솔직히 너무 힘들고 지쳐. 당신 어머니, 동생 생각만 해도 진이 다 빠진다고. 언제는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의사를 남편에게 밝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붙잡았고 그런 남편 때문에 견뎠습니다. 지금 남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다른 남자를 만날 때도 이런 과정을 또 거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너 정말 우리 홍석이랑 결혼해야겠니? 네, 저는 하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지금에야 부족한 며느리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잘할게요. 좋은 여자,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한 뒤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지만 결혼했다고 다는 아니더군요. 솔직히 처음 결혼할 때는 허락만 해주시면 그래도 좋든 싫든 며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 대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 아직도 설거지를 안 했니? 그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너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런 거 못 배웠니? 시어머니는 심지어 제 앞에서 친정엄마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거기에 기름을 콸콸 부었고요. 언니, 빨래를 아직 안 갰네요? 저희 집은 거의 마르자마자 바로 개서 서랍에 넣어놓는 편이라 그것도 알아두세요. 그렇게 안 하면 언니만 손해예요. 앞으로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제 속옷 빨래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요즘 직장 때문에 바빠서요. 저는 거의 그 집 하녀였어요. 시부모님 집과 저희 신혼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쁨 좀 받겠다고 한 번씩 과일을 들고 방문하면 집안일을 시켜대고 저희 집을 욕하셨죠. 시누이는 자기 속옷 빨래까지 부탁했고요.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합이 아주 척척 맞았습니다.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 제가 결혼하고 1년 뒤에는 시누이가 결혼을 해서 오로지 시어머니에게만 시달리면 된다는 거였을 거예요. 어느 날은 저도 참지 못해서 한마디를 했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이쁨 받겠다고 여기 와서 집안일도 도와드리고 하는 건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늘 구박만 하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울면서 한 말이었어요. 도저히 눈물이 그 순간에 참아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런 제 모습이 조금은 불쌍했는지 고만하라며 시어머니를 말리셨지만 시어머니는 역시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벌컥 화를 내시더니 내가 언제 너를 구박했다 하니? 그건 구박이 아니고 네가 잘 못하니까 가르쳐준 거지. 그럼 네가 처음부터 똑바로 했어야지. 시애미한테 몇 마디 들었다고 그딴 식으로 토라져서 대들 거면 앞으로 이 집에 오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시누이는 기회다 싶었는지 열심히 거들었고요. 언니도 참... 아니, 그게 그렇게 서러웠어요? 뭘 울면서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지켜보니 언니는 불만 불평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글쎄 내 속옷을 팍팍 던지면서 빨래를 하더라니까요. 누가 봐도 하기 싫은 것처럼요. 아니, 하기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하지. 우리는 언니 눈치 안 보는 줄 알아요? 언니가 오면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그래도 오빠 생각해서 그거 다 참아주고 있다고요. 신우의 말에 더 기가 막혔어요. 제 눈치를 본다뇨? 맹세컨대 신우이는 제 눈치 같은 거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오면 속옷을 던져주며 빨래해달라,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해달라, 장 좀 대신 봐달라, 명령 같은 부탁을 하기 바빴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대체 그 모든 것들을 왜 해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스스로가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그저 신우이가 해달라 하니 거절하기가 못해 하나둘 해주었던 건데 신우이는 언젠가부터 저의 그런 시녀 노릇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그날 폭발을 해 바로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아니 홍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 이 버릇없는... 아니 어디서 당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 당신
지금까지 그럼 그 빨래들 다 해주고 있었던 거야? 아휴, 앞으로 우리 집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내가 어머니한테도 말해놓을 거니까.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났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이 사람 부려먹지 말라고 큰 소리를 친 거죠. 남편이 그리 말해주니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셨지만 남편 역시 물러서지 않았고 자기 와이프한테 한 번 더 그러시면 인연 끊을 줄 알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이 새삼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부모한테 그러는 거 쉽지 않은데 저 대신 나서준 거잖아요. 남편은 알고 있었던 듯해요. 자기가 강하게 나서야지 시어머니가 그만두고 생각을 고쳐먹는다는 걸요. 그리고 다행히 시어머니는 남편의 그런 말들이 먹힌 건지 그 뒤론 제게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평소 시키시던 심부름도 시키지 않으셨어요. 시누이 역시 문자로 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오빠는 무서웠는지 가만히 잠잠고 있더군요. 시댁과 연을 끊은 듯 조용히 사니 정말 결혼 생활이 3배, 아니 30배나 행복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와 일에만 신경 쓰면 됐고 사소한 거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니 삶의 질이 올라간 기분이랄까요? 주말에 시댁에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저희 부부가 하고 싶었던 등산이나 테니스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며 되니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들어서게 되었어요. 아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노력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도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애 잘 키우자. 나도 근무 시간 늘려서 더 열심히 돈 벌어올게. 우리 아이한테 적어도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지. 특히 남편은 나이가 좀 있던지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들어섰단 소식에 눈물을 글썽일 만큼 좋아했어요. 자기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더 열심히 돈 벌겠단 말을 밥 먹듯이 했죠. 그렇게 아이는 저희 부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선 여전히 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애를 낳아도 시댁에서의 제 입장과 처지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애를 낳고 더 안 좋아졌을 거예요. 일단 제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부터 지난날의 앙금이 남아있으셨는지 목소리도 어두우셨고 안부 전화랍시고 하긴 했는데 그 전화의 끝은 항상 집안일은 잘하고 있냐로 끝났거든요. 저도 그 전화는 받기 싫었던 저라 연락을 슬금슬금 피했고요. 그렇게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은 와중 큰 사건이 하나 생겼어요. 남편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 가족을 꾸리는 만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새로이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 월급쟁이는 돈 버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사업도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라 잘할 자신 있어. 걱정이 안 되던 건 아니었어요. 사업이란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회사원으로 돈을 버는 것도 고된 일이긴 하지만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책임감도 막중할 거고 말 그대로 도 아니면 뭐라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강경했기에 믿어주고 밀어주고 싶었어요. 항상 저를 지지해줬던 사람이니 저도 이번엔 남편의 일에 응원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해봐요. 당신은 아주 잘 해낼 거야. 하지만 남편을 말릴 걸 그랬는지 아이 낳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사업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1년 정도 지나자 말 그대로 쫄딱 망해버렸고요. 남편은 저와의 결혼을 억지로 강행한 것 때문에 집에서도 미운 털이 박혀 있어서 별다른 지원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제가 그렇다고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에도 돈이 없었고 남편을 도와줄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엄마도 가끔 제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걱정되는지 안부를 묻곤 했어요. 저는 잘 견디고 있다고 버티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 문제는 돈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자신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입에도 안 대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안 하던 외박까지 하더라고요. 당신 어디야? 왜 안 들어와요?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요? 나 그냥 술 마시고 있어. 좀 이따가 들어갈게. 아기랑 먼저 자고 있어. 무너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저는 육아에 치여 있는데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고 밖으로만 돌고 있으니 그 심정을 알 것 같다가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아이가 있다면 그 실패의 경험도 이겨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습니다. 결국 저는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불을 지핀 건 신우이였어요. 언니, 요즘 일하느라 힘들 텐데 어떡해요. 아이가 그래도 엄마 옆에 있어야 하는데. 친정 엄마한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콕 꼬집어서 또 아픈 것을 후비더군요. 제가 괜찮다고 엄마가 잘해주고 있다 하면 그래도 애는 엄마 옆에 있어야죠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지금 술 먹고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는 바람에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모르는 건지 정말 속없고 철없는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 속을 긁었고요. 언니, 요새는 어릴 때부터 애들 영어 유치원 보내는 건 기본이에요. 언니는 고졸이어도 애는 대학 보내야죠. 안 그래요? 하필 저와 같은 해에 신우이가 애를 낳았는데 한 번씩 시댁에 올 때마다 제 애를 보면서 요샌 한국말보다 영어를 먼저 배운다느니 애가 나 닮아서 가방끈 짧으면 어쩌냐느니 등등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하고 가는데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는 제가 조금이나마 화를 내려치면 아니, 언니,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라며 쏙 발을 뺐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제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었지만 사람이 망가져버리니 남편한테 한탄을 해도 그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술을 마시기 바빴고 제 말은 모조리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부모님이 제 편을 들어줄 일도 없었죠. 오히려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제게 말을 하면 시어머니가 언제인지도 모르게 슬쩍 와서는 네가 아주 맞는 말만 하는구나 라며 혼잣말인 듯 아닌 듯 시누이 말에 동조를 했습니다. 손톱이 살에 박혀들 만큼 주먹을 꾹 쥐고 화를 참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석박사 출신 남편보다 학벌로 떨어지는 거 다 인정합니다. 가족된 입장에서 여러모로 모자른 여자랑 자기 아들이 그리고 오빠가 결혼을 한다는데 그게 만족스럽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국 허락을 하셨고 현재 결혼까지 해서 한 가족이 된 상황인데 이건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더 서글펐던 것은 제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에는 오로지 제 학벌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뭐라 이야기할 만한 거리도 없었죠. 그래서 그저 참기만 했습니다. 그나마 아이가 올바르고 착하게 자라는 거 하나 보면서 그걸 위로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된 일이 있다면 남편은 쓴 고배를 마셨지만 새로이 회사 일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기엔 친정 어머니의 노력이 컸어요. 엄마가 어떻게든 남편을 다독여 잘 할 수 있다고 끼니 챙겨가며 여러 번 다독여준 끝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게 된 거였죠. 어찌됐든 저는 엄마한텐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이 키워주시랴 남편 키워주시랴 늘 결혼하고 나선 엄마한테 잘 신경 써주지 못해 죄송스러웠는데 이 일로 더 죄송스럽고 엄마 얼굴 볼 낯이 없었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선 아이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비록 결혼을 하고서 경력이 단절된 상황이었지만 약간이나마 돈을 벌면서 어떻게든 새 가족 단란하게 살아보자고 열심히 일했지만 아이 교육에 투자할 돈이 없었거든요. 거기엔 시부모님이 탓도 컸어요. 시부모님은 당시 저희 보고 생활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장담하는 건데 아마 그 생활비도 저 때문에 말씀하신 걸 거예요. 시부모님은 이미 본인들 노후 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 솔직히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안 입고 왔던 거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일할 상황은 안 되고 힘들어 죽겠단 말을 밥 먹듯 해대니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꼬박꼬박 떼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당장 남은 돈으로 먹을 거 먹고 가끔 옷 사입는 것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선 하나뿐인 내 자식, 나랑은 다르게 하고 싶은 공부 다 시키고 학원도 과외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이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내 자식 멋들어진 교육 못 시켜줘서 서러운 판에 그런 제 사정 뻔히 아는 시누이는 애가 커감에 따라서 자기 애가 무슨 과외를 받고 무슨 수업을 받고 있고 미주알 고주알 다 늘어놓았어요. 언니, 우리 딸 이번에 명문대 수석으로 들어간 학생한테 수학 과외 받고 있어요. 아, 그리고 영어학원 하나 새로 들어갔는데 거기는 주 3일 내내 원어민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언니 딸도 같이 다니면 참 좋을 텐데. 나는 우리 애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 좋게. 괜찮아. 우리 딸 성적이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름대로 걱정해주는 건 알겠지만 우리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해. 그러니 매번 올 때마다 학원이니 과외니 그런 이야기 꺼낼 필요 없어. 어머, 언니 화나셨어요? 아, 난 안타까워서 한 말인데. 아무튼 언니 생각 있으면 말해줘요. 내가 학원 원장님이랑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 수강료 좀 깎아달라고 해줄게요. 시누인 제가 거기 등록할 형편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도 절 볼 때마다 계속 그 영어학원 얘기를 끊이지 않고 했어요. 심지어 전화까지 했어요. 거기다 자기 자식 성적이 잘 나오면 꼭 저에게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언니, 우리 딸 이번에 영어 성적 잘 나온 거 알죠? 그 영어학원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무척 꼼꼼하게 봐주시거든요. 아, 언니 딸도 거기 보냈으면 성적이 잘 나올 텐데. 시누이는 고작 중학교 1학년밖에 안 된 딸 성적에 무척 연연하곤 했어요. 제가 봐도 매일같이 학원을 전전하는 시누이 딸이 지쳐 보였는데 시누이 눈엔 그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부모 욕심이 이래서 무서운 거죠. 하지만 저 역시 시누이가 딸에게 그리 정성을 쏟는 게 마음 한편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고민하다 시어머니에게 생활비 문제로 이야기를 꺼내보았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생활비 당분간 끊어도 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도 가고 돈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활비 드리는 건 무리예요. 이 사람 생각도 같고요. 뭐? 생활비를 끊겠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는 거야? 장롱에 명품 가방을 쌓아두고 사시는 분이 할 말은 아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며 끝끝내 생활비를 받아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화난 남편이 왜 그리 돈 욕심이 많으시냐고 못 준다고 못을 받자 그땐 저와 남편을 향해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아, 내가 니들한테 그리 못했냐? 어디 이런 걸로 날 비굴하게 만들어? 결국 저도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며 시댁 밖으로 나왔고 남편은 제게 미안하단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하지만 제 딸아이는 제 생각보다 훨씬 기특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쯤 되자 딸아이의 진가가 발휘되더라고요. 그 전까진 공부에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는 것 같더니 고등학교 때부턴 8시간이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는데 딸아이는 공부가 이리 재밌는 건 줄 몰랐다며 할만하다고 매번 말했습니다. 아마 그런 면에서 남편을 닮은 것 같았어요. 가끔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가도 선생님들마다 매번 딸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특히 영어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미리부터 외국 대학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신우이는 이런 제 딸이 질투가 났는지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 헐뜯으려 했습니다. 언니, 이번에 승희 언어 외국어 수리 몇 등급 나왔어요? 나머진 다 1등급인데 언어는 2등급을 맞았던데? 어머,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요. 자기 딸은 분명 2등급은커녕 그 근처도 못 가고 있을 텐데 제 딸이 2등급으로 미끄러졌다는 소식에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모습이 정말 얌체 같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어떤 면에선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하면 저럴까 싶어 불쌍한 마음도 들었어요. 결국 신우이와 저는 입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저런 신랑이라 하고 지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한두 번 들어도 귀에 이골이 날 만큼 짜증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걸 20년을 버틴 겁니다. 연마다 한두 번이라고 가정을 해도 못해도 30번 이상입니다. 그동안엔 혹시나 아이가 들을까봐 신우이가 저한테 말을 걸어오면 일부러 애한테 잠깐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곤 했습니다. 저야 어떻게든 참고 듣겠지만 만약에 제 아이가 신우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거나 자격지심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인생은 호사다마이자 세용지마라는 게 맞는 말인가 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우이의 학벌 이야기, 자식 교육 이야기로 시달려 오기는 했어도 결국 승자는 제가 되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외국 대학교 얘기를 꺼내실 땐 어느 정도는 그냥 하는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제 딸은 대학 입시 시즌이 되자마자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넣을 수 있는 외국 대학을 알아보더군요. 외국 대학? 승희야, 정말 거기 갈 수 있는 거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더 넓은 곳에 가서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이야, 우리 딸 정말 기특한데? 저도 남편도 당연히 응원했습니다. 물론 다른 곳도 아니고 해외 대학은 못해도 배 이상의 돈이 들겠지만 그동안 공부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만큼 적어도 대학을 가는 것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도와주고 싶었어요. 특히 남편은 자신이 술 먹고 방황했을 때 딸아이의 교육을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터라 더욱 그러고 싶어 했어요. 딸아이 명문대 합격 날은 우리 가족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긴장하고 있던 날이었죠. 엄마! 그리고 딸아이가 제게 울면서 안긴 순간 알았어요. 정말로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대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어느 정도 알만한 대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준 것 하나 없는데도 오로지 제 딸 노력 하나로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한 건데 제가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하고 또 장하겠습니까? 그렇게 합격 소식을 듣고 제가 바로 딸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걸 사 먹이고 돌아오는데 문득 신우인의 자식은 어느 정도 대학에 붙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슬쩍 물어보니 영 한숨을 쉬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 딱 봐도 좋은 대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서울은 다 떨어지고 이름도 안 알려진 지방대 하나 붙어서 결국 재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돈을 그렇게 썼는데도 저 모양인 걸 봐서는 그냥 애초부터 공부 쪽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신우이 애한테 악감정은 없었지만 워낙 신우이가 그동안 저한테 뭐라 한 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꽃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설날만을 기다렸어요. 얼른 신우이에게 제 딸아이 명문대 합격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설날 연휴 신우이가 오기 전에 미리 제 딸 명문대 합격 서류를 쫙 프린트해 두었습니다. 시어머니 거 한 장, 시아버지 거 한 장, 그리고 신우이 거 한 장, 총 3장이었죠. 시부모님에게는 미리 한 장씩 나누어 줬고 신우이 것은 신우이가 시댁에 와서 짐을 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할 때 웃으면서 건네주었습니다. 어머, 오랜만이네. 그러고 보니까 정은이도 입시 결과 나왔지? 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학원이며 과외가 여기저기 공부시켰잖아. 서울대 정도는 당연히 붙었겠지? 우리 애는 이번에 미국 명문대 하나 붙었어. 너무 기뻐서 일부러 합격서를 프린트해서 주는 거니까 잘 받아둬. 나나 남편이나 우리 벌어먹고 사느라 공부 한번 제대로 못 시켜서 미안했는데 너무 장하지 뭐야. 합격 서류를 본 신우이 얼굴이 순식간에 똥 씹은 표정이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마디 했을 시부모님도 아무 말도 못했죠. 간만에 친묵의 저녁 식사였습니다. 저희 집 가족만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나머지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시부모님은 오늘은 일찍 자야겠다며 어영부영 방에 들어갔고 신우이는 갑자기 일이 있다면서 밥을 먹자마자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신우이를 이긴 건 단 한 번인데 그 한 번이 제 2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과를 얻은 딸에게 어찌나 고맙던지. 그 이후 시부모님은 제게 별다른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손주였지만 신경도 안 쓰던 제 딸에게 종종 안부 연락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좋은 대학 붙고 나서 뒤늦게 효도라도 받으려는 건지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부러 이야기 안 하고 은근히 시어머니가 제 딸 이야기를 할 때면 그러고 보니 요새 승희가 용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이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물가도 비싸고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한테 용돈 받으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라면서 뭐라도 좀 챙겨달라는 식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만 지낼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정말 결혼한 뒤로 지금만큼 속 편하게 살게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높던 신우이 콧대는 꺾이고 시어머니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으니 10년 묵은 갈증이 내려가는 듯합니다. 언제나 착하고 고마운 내 딸. 마지막으로 우리 기특한 내 딸.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해. 건강 조심하고 조만간 엄마랑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